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말순이고 올해 68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를 고발하거나 하소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참아왔던 말을 단 한 번만이라도 다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이야기는 제 큰아들 준식이네 집에서 평범해 보였던 어느 저녁 식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을 보러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석 달 만이었죠. 몸이 약해 오래 차를 타면 두통과 어지러움이 심해서 잘 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손자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돼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깨끗하지만 냉랭한 그 집에 들어섰죠. 며느리 경희는 저를 보자마자 눈썹을 치켜 올리더군요. 아무런 인사도 없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어서 잠깐 들른 거야? 방해 안 할게. 경희는 저를 흘겨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물 한 잔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오래된 노키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문자나 전화만 하는 게 익숙합니다. 눈도 나빠서 반들반들한 화면을 잘 못 누르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던 순간 경희가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폰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비웃듯 말하더군요. 아직도 그 벽돌폰 쓰세요? 요즘 누가 저런 거 써요? 근데 뭐, 그 정도면 됐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누군가 꽉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눈빛이 들렸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경멸이었습니다. 식사가 차려졌고 준식은 식탁머리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경희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저는 그녀에게 닭다리를 집어주었더니 저 안 먹어요. 지방 싫어요. 라며 밀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그릇에 다시 담고 목에 걸린 울음을 삼켰습니다. 한때 사랑하고 보살폈던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준식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경희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리고 머리를 만지며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나니 둘이 베란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들렸습니다. 오빠, 빨리 엄마 돌려보내. 며칠 더 있으면 나 진짜 힘들어. 응, 내일 차 준비해서 보내드릴게. 저는 다가가지 않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오래된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자는 척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둘의 속삭임과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가 한때 힘을 보태 샀던 이 집에서 이방인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자산 목록 파일을 열었죠. 몇 년 전 집을 팔고 남몰래 모아온 재산입니다. 모두들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열쇠를 누구에게도 완전히 맡긴 적이 없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 50억 동. 가족 모두 제가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돈은 엄마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남긴다. 휴대폰을 끄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차갑게 식었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이 집에서 자는 마지막 밤임을 알았으니까요.
내일 저는 떠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에 일어나 낡은 천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두통약, 배고플 때 먹는 비스킷, 그리고 항상 맨 바깥칸에 두는 오래된 휴대폰.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엄마 시골로 간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늘한 새벽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막내 아들 승우가 사는 진주 근처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승우는 결혼한 지 3년, 도시 외곽에서 소연이와 살고 있습니다. 소연이는 말이 적고 착한 아이입니다. 자주 보진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항상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10시간 넘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경희가 닭다리를 밀어내던 장면, 준식이 식사 내내 단 한 번도 엄마를 쳐다보지 않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내 오래된 휴대폰을 보고 경멸스럽게 비웃던 그 표정이 더 아팠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저는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말했죠. 엄마가 버스터미널에 와 있다. 시간 되면 잠깐 마중 나와라. 20분도 안 돼 승우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왜 왔냐고 묻지 않고 그냥 웃으며 헬멧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타, 집 가까워. 집에 도착하니 소연이가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다 국자를 든 채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엄마 미리 말씀하시지. 마중 나가려고 했는데 왜 혼자 오셨어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엄마는 깜짝 방문이 좋더라. 둘이 사는 집은 작은 단층집이었고 채소밭 뒤에 순듯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하얀 국화가 가득 피어 있었죠. 화려하진 않지만 깨끗하고 생강과 레몬그라스 향이 나는 집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소연이가 미리 차려둔 밥상을 내왔습니다. 계란부침, 시금치국, 돼지고기 장조림, 그리고 가지무침. 단순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소연이가 계란을 집어 제 그릇에 올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드세요. 이 계란은 엄마 드시라고 제가 부쳤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처음으로 반찬을 집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승우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야기, 부부가 땅을 사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며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도 가난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그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방에서 이불을 개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천 가방을 열어 은행 서류 복사본이 들어있는 봉투와 내가 명의로 된 5억짜리 적금 통장을 꺼냈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간단히 적었다. 전부 승우에게 넘긴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을 꼭 지켜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나는 종이를 접어 승우가 개인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에 넣었다. 잠그지도 봉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허락받지 않으면 절대 열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그날 밤 나는 현관 앞에 앉아 노란 불빛이 하얀 국화 위에 은은히 비추는 걸 바라보았다. 소연이 생강차를 타다 주고 옆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소연아, 엄마가 진짜로 묻는다. 언젠가 너희가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너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게 될까? 아이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에요. 가난은 잘못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게 더 무서워요. 엄마,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살짝 잡고 슬프게 웃었다.
엄마는 그 말만 들으면 충분해. 그 순간 나는 남은 믿음을 맡길 사람을 제대로 선택했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나는 집 근처 잡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몇 가지를 샀다. 계산을 마치자마자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큰아이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엄마, 어디 있어요? 준식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만 있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며느리 경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직 안 오셨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남순이 혼자 있으면 누가 기억이나 해줘요. 나는 멍해졌다. 그 말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경멸이었다. 아주 독하고 잔인한 경멸, 나를 위해 체면도 지키지 않는 내가 10여 년을 키워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온몸이 떨렸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어리석었단 걸 깨달아서였다. 소연은 마당에서 채소를 자르다 내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고 달려왔다. 엄마, 왜 그래요? 누가 전화했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날 오후 나는 아주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하얀 국화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걸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하기로, 나를 더 이상 엄마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내기로. 저녁에 승우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불렀다. 아가야, 만약 엄마가 없으면 엄마 장례를 맡아줄 수 있겠니? 승우가 돌아보며 얼굴이 굳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소연도 다가왔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엄마가 그냥 묻는 거야.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지막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겠니? 승우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약속할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음 날, 나는 읍내에서 가장 큰 은행에 가서 내 적금 통장 전부를 승우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사후 단독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봉인 및 비공개를 요청했다. 은행 직원이 놀라서 물었다. 다른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간단히 답했다. 나에게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명뿐이에요. 은행을 나와 새 가죽 지갑을 샀다. 적금 복사본을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연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나는 건넸다. 이거 엄마 대신 잘 보관해줘.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승우에게 줘.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소연은 놀라서 묻고 싶어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묻지 않아도 돼. 그냥 꼭 기억해. 아무도 건드리게 하지 마. 저녁에 나는 휴대폰을 켜서 승우와 소연만 남기고 연락처를 모두 삭제했다. 그 낡은 휴대폰은 예전엔 애들이 벽돌이라 부르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중요한 걸 기록하는 곳이 되었다. 재산 메모, 계좌번호, 내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단 하나의 녹음, 딱 1분 30초, 두 큰아이의 위선적인 얼굴을 박살내기에 충분한. 경희의 목소리, 저 늙은이 죽으면 덜 귀찮지. 오빠, 저 사람 정신병원에 보내는 방법 없어요? 늙어서 치매 오면 병원에 보내면 끝이죠. 준식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응, 천천히 생각해보자. 나는 그 녹음 파일을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지만 내 폰에 있다. 마치 내가 항상 쥐고 있는 칼날처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다음 날 아침, 승우가 말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간단히 밥상 차릴까 해요.
엄마 친구들 초대해서 놀러 오시라고.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나는 큰아이 집에 다시 갈 것이다. 마지막 한 번,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간다. 그날 이른 아침, 나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승우 결혼식 때 입었던 올리브색 오래된 한복을 입었다. 정말 오랜만에 꺼내 입었지만 비록 약간 낡았어도 깔끔했다. 승우가 놀라서 말했다. 엄마, 이렇게 입고 어디 가요? 나는 온화하게 웃었다. 엄마가 도시로 한번 올라가려고 해. 옛날 사람들 좀 만나서 옛일을 정리하려고. 소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엄마 혼자 가면 불안해요. 내가 같이 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엄마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 버스가 출발했다.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매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내가 곧 꺼내서 증명할 인생의 한 조각처럼. 도착해서 나는 바로 큰아이 집에 가지 않았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저녁 6시쯤 그들이 저녁 먹는 시간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준식의 아파트 문 앞까지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다. 경희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놀람에서 곧 불쾌함으로 바뀌었다. 할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 천천히,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사실, 한때는 정말 그랬으니까. 준식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엄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의자를 끌어앉았다. 엄마가 할 말이 좀 있다. 모두 불러와라. 가족 모두 들어야 한다. 경희는 팔짱을 끼고 얼굴이 잔뜩 굳어 있다. 준식은 가만히 서 있다. 나는 오래된 핸드폰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다. 그리고 두 아이를 바라봤다. 너희들, 엄마가 이 핸드폰 들고 있었던 날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니? 경희가 준식을 흘끗 보고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냥 헛소리 한 거지. 뭐, 왜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작은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늙은이 죽으면 더 편하지. 형, 어떻게든 저 할머니 정신병원에 넣을 방법 없을까? 응, 천천히 생각해보자. 준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엄마, 몰래 녹음한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몰래가 아니야. 엄마가 녹음한 거야. 기억하려고. 아직 정신병원 갈 정도로 기억력 나쁘지 않으니까. 공간이 얼어붙은 듯 했다. 나는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엄마 통장 사본이야. 5억, 엄마는 원래 너희 둘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어. 하지만 그 녹음을 듣고 나서 엄마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소연이처럼 너희가 착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지. 경희가 종이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손을 막았다. 건드리지 마. 이제 이건 너희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준식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가 집을 팔아 너희 창업하라고 1억 넘게 줬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
엄마는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지. 하지만 엄마가 눈이 멀었지. 준식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실수였어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실수로 엄마를 병원에 넣을 계획까지 세웠니? 병인은 울며 소리쳤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서 뭐 하려고? 결국은 엄마가 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가 엄마를 무서워하길 바라는 거지? 나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엄마가 말하고 싶은 건 조용하다고 다 바보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일어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턱에 이르러 돌아보았다. 엄마는 너희가 사과하길 바라지 않아. 사과한다고 해서 존중을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희가 무릎을 꿇든 울든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걸어 나갔다. 뒤에는 쥐죽은 듯한 정적만 남았다. 아파트 복도를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식이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나는 돌아서서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말했다. 엄마가 내가 필요할 때 혼자서 찬밥 먹었어. 엄마가 아플 때 너희는 핸드폰 하느라 바빴지.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왜 필요하니? 나는 곧장 걸어갔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미 수년간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나는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때 너희를 위해 팔았던 작은 집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남이 살고 있지만 나는 잠깐 들러 길 건너에서 바라보다가 그날 밤은 근처 여관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켜보니 준식에게 부재중 전화가 열몇 통 와 있었고 문자는 딱 하나였다. 엄마, 한 번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모성애가 다 사라져서가 아니라 늦은 후회가 얼마나 공허한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나는 사과 한마디를 기다렸다. 내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하지만 그때 너희는 침묵을 선택했고 등을 돌렸다. 나는 승훈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소박한 집이 이제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소연이 나를 보고 급히 달려왔다. 엄마, 오셨어요? 저희가 너무 걱정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엄마는 이제 편히 살려고 온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소박하게 식사했다. 승우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날 뻔했던 이야기를 했다. 발을 헛디뎌 추락할 뻔했는데 동료가 잡아줘서 다행이었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을 위해 더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줘야겠다. 더는 불안하게 살지 않게라는 생각이 스쳤다. 식사 후 나는 방에서 통장 원본과 남은 재산 서류가 든 봉투를 꺼내 승우에게 건넸다.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앞으로 내가 전적으로 맡도록 하겠다. 이제 엄마는 너희 부부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승우가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저희는 받을 수 없어요. 엄마 아직 건강하시고 그 돈은 엄마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주는 건 너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그날 밤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받아보니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야, 경희야.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오만함도, 빈정거림도, 차가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떨림과 혼란뿐이었다. 나는 물었다. 지금 너는 뭘 원하니?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엄마가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용서는 무릎 꿇거나 전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해. 내가 정말 잘못을 알았다면 엄마를 만나려 하지 마. 엄마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병이는 흐느끼며 울었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단지 지쳤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은행에 갔다. 공식 위임장을 작성해 승우만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도록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큰아들에게도 남기실 게 있으신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 아이에게는 기억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건 만기일 없는 빚이에요. 은행을 나오니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웠다. 집에 돌아오니 승우가 물었다. 엄마,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이런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도 엄마 마음의 결심을 대신해 줄 수 없어. 한 번 상처 입은 마음은 스스로 꿰매야 해. 아무도 대신 꿰매줄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새로 짠 대나무 침대에 누워 처마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확신했다. 이제 더는 밥상머리에서 들리던 비웃음 소리가 꿈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가서 아침거리를 샀다. 막 국수 가게를 나서자마자 나는 은행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들고 등이 약간 굽었으며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바라보다가야 알아차렸다. 바로 동팔 아저씨였다. 동팔 아저씨는 예전에 내 남편과 절친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군대 생활을 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아저씨는 잘 찾아오지 않았지만 늘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나는 다가가서 말했다. 동팔 아저씨 맞으시죠? 아저씨가 돌아보며 놀란 듯 말했다. 어머나, 말순 씨?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는 길가의 돌벤치에 앉아 내가 도시로 올라온 이야기, 큰아들 집을 떠나온 사연을 간략히 전했다. 아저씨는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자식한테 서운함을 겪어봐서 그 마음 잘 안다. 지금은 산 위에서 닭을 키우며 소박하게 산다.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않아. 나는 아저씨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직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아저씨가 말했다. 마땅한 곳이 없으면 우리 닭장에 와서 며칠 머물러요. 화려하진 않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기 전 나는 승우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산에 올라가 며칠 있을게. 걱정하지 마. 옛 친구가 있어. 동팔 아저씨의 차는 낡은 픽업 트럭이었고 울퉁불퉁한 언덕을 힘겹게 넘어갔다. 닭장은 산중턱에 있어 조용하고 닭똥 냄새가 약간 났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마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닭과 오리를 키우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그때처럼. 동팔 아저씨는 집 뒤쪽에 작은 방을 내주었다. 대나무 침대와 나무 책상, 낡은 책장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 달걀을 줍고 채소에 물을 주고 점심엔 라디오를 들으며 해먹에 누웠고 저녁엔 등잔불 아래서 밥을 먹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아무도 냉담하지 않았다. 닭 우는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소박한 인생 이야기만 있었다. 셋째 날 밤, 승우와 소연이 찾아왔다. 나를 보자마자 승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무슨 일이든 말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떠나면 우리 걱정돼 죽겠어요. 나는 웃으며 동팔 아저씨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집 뒤에 레몬나무를 가리켰다. 저거 봐, 엄마가 예전에 심은 건데 아직도 살아있어. 아주 잘 자랐지, 동팔 아저씨가 덧붙였다. 처음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제대로 돌보니까 이렇게 싱싱해졌어. 나는 승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들었지? 나무도 사람하고 똑같아. 제자리에 두고 제때에 물을 주면 살아. 잘못 두면 시들 수밖에 없어. 승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곁에 앉아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나는 해먹에 누워 초가지봉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일은 가까이 살았으니 이제는 평온만 있으면 돼. 다음 날 아침 동팔 아저씨가 차를 마시며 물었다. 이제 막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충분히 생각했어요. 계속 도망칠 수는 없으니 돌아갈 거예요. 이번에는 더는 엄마로서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늘 고생만 한다면 살아서 뭐 하겠어요? 집에 돌아가기 전 나는 향채 한 줌을 따서 소연의 가방에 넣어 주었다. 승우가 나를 태워 산을 내려갔다. 나는 그의 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마음은 든든했다. 나는 마음속에 한 아이를 잃었지만 내 자신만큼은 지켜냈다. 그것이야말로 엄마 인생의 가장 큰 승리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식이 대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몰골은 초췌했으며 머리는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승우가 찡그리며 다가가 막아섰다. 형, 여기 왜 왔어요? 준식이 고개를 들어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말했다. 동생, 엄마 좀 뵙게 해줘. 나는 낡은 바바 셔츠에 달아진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화장도 위험도 없었다. 그저 한 번 버림받은 노인일 뿐이었다. 준식이 일어나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몇 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손짓으로 뒤뜰로 따라오라고 했다. 며느리가 막 심은 작은 채소밭에는 흙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고 유기농 비료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우리는 채소밭 한가운데서 마주 섰다. 준식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맞잡은 채 머뭇거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저 엄마가 내 잘못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내도 나를 떠났고 회사에서도 내가 돈을 속였다는 소문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엄마, 나는 그를 바라보며 연민도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물었다. 이제서야 내가 뭘 잃는 건지 알겠니? 준식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늙고 치매도 오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멍청했어요. 나는 흙둑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너희가 돈을 주는 것도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필요 없어. 다만 너희가 한 가지는 기억해줬으면 해. 엄마도 한 사람이라는 걸. 준식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재산엔 손대지 않을게요. 그냥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엄마의 몫이고 여기서 사는 건 막내의 결정이야.
엄마는 더 이상 결정하지 않아. 승우가 뒤뜰로 나와 우리 둘을 바라보았다. 분위기가 무거워 채소 입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준식이 고개를 들어 말했다. 동생, 며칠만 여기서 묵게 해줄 수 있니? 이제 아무도 없어. 승우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반대하지 않으면 형도 있어도 돼. 하지만 일해야 하고 제대로 살아야 해. 예전처럼 누가 챙겨주지 않아. 준식은 기회를 놓칠까봐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소연이 물 한 잔을 내왔다. 형,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물 좀 드세요. 나는 소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얘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 잘못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평생 고생이야. 그날 밤, 준식은 작은 창고방에서 잠을 청했다. 아주 작은 방이었지만 등을 펼 수 있을 만큼은 넉넉했다. 그는 아무 불평도,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연신 고맙다고만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벽을 보며 눈을 뜬 채로 있었다. 머릿속에는 아이가 복도에서 무릎을 꿇던 모습, 엄마,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원망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으며 말했다. 승우야, 형 데리고 시장에 가서 일자리 알아봐. 오늘은 시장이 열려서 짐을 옮기는 일을 도와줄 사람이 많이 필요했다. 승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준식도 망설임 없이 일어섰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말순이 아들 돌아왔어? 대학 나온다더니 지금은 짐꾼이래? 그래도 소연이는 참 착해. 매일 밥 해주잖아. 나는 다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떠들고 잊어버리지만 나는 기억한다. 그날 밤, 준식이 다시 침대 옆에 무릎 꿇었다. 엄마, 이제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언젠가 엄마가 저를 보고 화내지 않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할 것 같아요. 나는 돌아서서 준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는 화난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있잖니, 계속 기억하는 건 정말 힘들어. 며칠 후, 내가 뒷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 승우가 은행 서류를 들고 허겁지겁 뛰어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뭔데? 승우가 서류를 내밀며 손을 떨었다. 은행에서 보고서가 왔어요. 누가 엄마의 적금 계좌에 로그인하려고 했어요. 비밀번호를 3번 틀려서 일시적으로 잠겼대요.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 통장 사본은 내 지갑에만 있었고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엄마가 적어둔 번호를 누가 알겠니? 승우가 찡그렸다. 엄마 말고 엄마 지갑을 뒤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잖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며칠 전 준식의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가 지평관에 혼자 앉아 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몰래 주위를 살피던 모습이었다. 나는 서류를 꼭 쥐며 마음이 뒤틀렸다. 화가 난 것도 있지만 더 큰 건 실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다. 준식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그에게 계란을 집어주면서 손도 떨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소연이 밥을 치우자 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옛날 휴대폰을 꺼냈다. 그제야 그 휴대폰의 진짜 가치를 알았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녹음하거나 은행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집안의 변화를 기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메모 파일을 열어 모든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은행에서 온 보고서에 따르면 낯선 기기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준식은 창고방에서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집 근처 복사집에 가서 은행 서류, 신분증, 경위와 준식의 옛 대화 녹음까지 모두 인쇄했다. 이번엔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모든 서류를 큰 봉투에 넣고 잘 보관, 엄마를 지켜야 할 때 열어볼 것 이라고 적었다. 나는 승우에게 건넸다. 엄마 대신 좀 맡아줘. 열지 마. 엄마가 여기 없을 때만 봐.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승우를 믿는 이유다. 그날 밤 나는 현관에 앉아 준식을 불렀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며칠 전에 엄마 지갑 건드렸니? 준식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에요, 엄마. 감히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안다. 한 번의 거짓말은 실수지만 두 번의 거짓말은 본성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고 통장을 다른 지점으로 옮기고 2단계 인증을 요청했다. 직원에게 분명히 말했다. 누가 대신 오더라도 서류가 있어도 주지 마세요. 제가 직접 올 거예요. 은행을 나와서 새 휴대폰을 하나 샀다. 터치가 되고 화면이 크고 누르기 쉬운 거였다. 승우가 사자고 했을 땐 거절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싶었다. 더는 내가 무식하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밤에는 조용히 옛 휴대폰의 메모를 새 휴대폰으로 옮겼다. 두 개를 모두 곁에 두었다. 하나는 상처받은 과거의 세계, 하나는 강해진 현재의 세계. 그날 밤 나는 마당의 둥근 달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어떤 자식은 엄마가 돈 있을 때만 챙긴다. 그래도 어떤 자식은 엄마가 빈손이어도 시장에 같이 가지고 계란을 먼저 엄마 그릇에 집어준다.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다. 닦으면서 생각했다. 나이 들어서도 친자식까지 경계해야 하다니 참 서글프다. 내가 냄비를 열심히 닦고 있을 때 소연이 작은 종이를 들고 걱정스런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 이거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나는 손을 닦고 종이를 받았다. 그건 내 옛 은행 비밀번호와 비슷한 숫자가 급히 적힌 작은 쪽지였다. 잉크가 아직 새 건이라 번지지도 않았다. 나는 오싹해졌다. 이거 어디서 찾았니? 네, 창고방에서요. 아침에 이불 갈다가 떨어진 거 봤어요. 나는 종이를 꼭 쥐며 분노가 치밀었다. 목까지 화가 치솟았다. 더 묻지 않아도 누가 적었는지 알았다. 나는 예전부터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와 은행 직원만이 공식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마당으로 나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준식, 나와봐라. 준식이 부스스하게 달려나왔다. 네, 엄마가 부르셨어요? 나는 종이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그는 잠깐 쳐다보고 당황했다. 저 몰라요. 누가 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묻는다. 내가 쓴 거니? 준식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썼니?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네, 그냥 한 번 맞는지 보려고 했어요, 엄마. 아무것도 안 하려 했어요. 나는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면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벌써 훔치려 한 거구나? 준식은 급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등을 돌리고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지난번에 용서해달라 했을 때 엄마는 조용히 있었어. 내가 뉘우친 줄 알았지? 이제는 조용히 있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너를 내쫓는다. 준식이 벌떡 일어나 내 손을 붙잡았다. 엄마, 저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잘못했어요. 승우가 집안에서 뛰어나와 준식의 손을 세게 잡아당겼다. 형, 가, 엄마가 결정하셨으니 나는 반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 준식이 허둥지둥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엄마 정말 나를 쫓아낼 거야?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라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엄마는 너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야. 엄마 마음에서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한번 엄마 마음에서 내쫓기면 다시는 어떤 문도 열리지 않아. 나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준식이 질질 끌며 대문을 나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그 아이의 탐욕을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소연이 내 뒤에 서서 목이 메인 채 말했다. 엄마 괜찮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괜찮아. 하지만 오늘부터 엄마는 달라질 거야. 엄마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살지 않아. 그날 밤 나는 손편지를 다시 써내려갔다. 모든 일을 명확히 적고 봉인해서 겉봉에 썼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내가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때마다 나는 고통과 죄책감, 핏줄이라 미워할 수 없다는 감정의 껍질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다. 나는 준식이 아깝지 않았다. 다만 내가 썩은 나무를 키우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 일주일 뒤 내가 마당에서 채소에 물을 주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낯선 은색 승용차, 처음 보는 번호판이었다. 한 여자가 내렸다. 세련된 옷차림에 곱게 말린 머리, 번쩍이는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로 알아봤다. 병희, 옛 며느리였다. 내 시선을 마주치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 다가왔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나는 옷자락에 손을 닦으며 짧게 대답했다. 살아있다. 그녀가 멈칫하며 침을 삼켰다. 어머니, 잠깐 집에 들어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들어갔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은 언제나 경계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거실에 들어서자 소연이 나왔다. 병희를 보고는 굳어버렸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켰다. 병희가 둘러보며 눈이 벌겋게 충혈됐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다 잃었어요, 어머니. 나는 의자에 앉아 손에 진흙을 닦는 젖은 수건을 들고 있었다.
뭘 잃었니?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며 말했다. 준식이가 사라졌어요. 집도 빚 갚으려고 팔았고, 저도 직장도 명예도 다 잃었어요. 아무도 저를 안 써줘요.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고, 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남의 아픔을 보며 비웃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판 구덩이에서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는 고요함이었다. 그래서 이제 뭘 원하니? 경희가 눈물 범벅 얼굴을 들고 말했다.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더는 믿지 않는 거 알아요. 그냥 용서만 해주세요. 욕을 하셔도 때리셔도 괜찮으니 어머니가 저랑 대화만 해주시면 돼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너를 딸로 믿었고 준식을 너에게 시집 보내는 것도 아깝지 않았어. 엄마는 너에게 요리도 가르쳐줬고 시우 낳을 때마다 돈도 쥐어줬지.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뭐였니? 경희는 오열하며 내 다리를 껴안았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엄마가 가난하고 약해 보여서 만만하게 본 거예요. 이제야 알아요. 제가 다 잃은 건 제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나는 다리를 뺀 뒤 천천히 일어섰다. 용서. 잘 들어. 엄마는 축복을 내리는 성인이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엄마를 쓰레기처럼 여겼지.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그러다 문 앞에 멈춰 한마디 덧붙였다. 정말로 후회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엄마가 낡은 휴대폰 들고 있을 때 비웃던 그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경희는 오열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승훈의 집에 가서 작은 쪽지 한 장을 식탁에 두었다. 지금부터 이 집에서 경희 이름을 꺼내지 마라. 엄마가 죽더라도 마찬가지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유를 묻지 않았다. 소연은 밥상을 차리며 내가 좋아하는 나물을 조용히 내 그릇에 담아주었다. 가족의 폭풍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엄마가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동정이 필요 없다. 나는 그저 제대로 살고 싶을 뿐이다. 경희가 다녀간 뒤 집안의 풍파가 잠잠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사흘도 안 되어 내 이름으로 온 이상한 소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다. 열어보니 복사된 종이 뭉치와 여러 장의 캡처 화면이 들어 있었다. 준식과 인철이라는 신의 전당포 주인과의 대화 내용이었다. 그중 준식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그 노파가 적금 통장 가지고 있어. 서명만 받아내면 돼. 3억 나누자. 내 손이 떨렸다. 눈앞이 아찔했다.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다. 나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종이는 손에서 떨어졌다. 소연이 달려와 부축했다. 엄마, 왜 그래요? 나는 고개만 저으며 손으로 눈을 가렸다. 머릿속에 준식이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다.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과자를 달라던 모습. 홍수 때 내가 업고 배우를 건너던 모습. 결혼식 날, 나 결혼하면 엄마 혼자 남아서 걱정돼, 라며 내 다리에 매달려 울던 모습. 모두 거짓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일을 노트에 기록했다.
소포를 받은 날짜와 시간, 내용, 의심점과 가설까지. 캡처 화면을 한 장 한 장 붙이고 인철의 이름과 문자에 있던 전화번호도 적었다. 소연이 놀라서 물었다. 엄마, 이걸 왜 해요?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고소 안 해. 하지만 남겨둬야지. 나중에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사람들이 노인이라서 정신이 흐렸다고 못하게. 승우가 방에서 나와 종이를 훑어보고는 눈이 벌겋게 충혈됐다. 주먹을 쥐며 말했다. 엄마, 내가 인철이란 놈 찾아갈게. 엄마한테 손 못 대게 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그놈은 그림자일 뿐이야. 엄마가 제일 무서운 건 그 그림자가 내 자식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공증인에게 새 유언장을 복사해달라고 했다. 그 안에 준식과 그의 아내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명확히 적고 증빙서류도 첨부했다. 내가 눈을 감는 날, 또 한 번의 추한 다툼이 생기지 않길 바랐다. 제가 공증 사무실을 나설 때 마음은 마치 저와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 사이에 또 한 장의 벽돌을 쌓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승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건강검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엄마가 너무 많이 여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시립병원에 갔고 승우가 회사를 쉬고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소연은 먹을 것과 약을 바리바리 챙겼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식에게 짐처럼 여겨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저와 항상 함께하며 차가운 복도에 저를 홀로 두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의사는 제 건강이 정상이고 혈압만 약간 높다고 하며 휴식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나이 들면 기억이 많아질수록 더 괴로워져요. 승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손이 남은 날들을 맡길 수 있는 마지막 곳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검진 후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정확히 사흘 뒤 우리 집에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문신을 한 4명의 청년들이 험악한 얼굴로 대문 앞을 막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씨 집에 있어요?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제가 막 나가려는데 그중 우두머리가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인철 형한테서 돈 빌린 적 있죠? 소연이 이제 모른 척하나 저는 놀라 멈췄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린 적 없어요. 분명히 잘못 아신 거예요. 그가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대출계약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과 위조된 서명, 은행 도장까지 아주 그럴듯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인하세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1억 빌려놓고 한 푼도 안 갚았네요. 오늘 안 갚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승우가 집에서 뛰어나오고 소연은 울고 있는 제 손자를 안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위조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였습니다. 저는 승우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지퍼 달린 갈색 가방 좀 가져와. 승우가 가져오자 저는 공증된 원본 서류 복사본과 은행 잔고 확인서, 거래 내역서 전부를 꺼냈습니다.
명백히 그 위조 계약서 시점에 저는 한 푼도 인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마당의 나무 탁자에 세게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앉고 싶으면 의자 내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무고하려면 경찰서로 가시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약간 당황했지만 우두머리는 버티며 말했습니다. 서류는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서명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준식과 인철이라는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분명히 인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엄마 함정에 빠뜨리면 3억, 반씩 나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더 필요해요? 아직 많아요. 구치소 가면 더 들어야 할 거예요. 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두머리가 옆 사람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인철이 우리를 속였어. 그리고 모두 씩씩거리며 떠났습니다. 가면서도 쉽게 끝날 줄 알아? 인철이 아직 안 났어.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얼굴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승우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반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반은 제정신으로 살고 싶어. 그날 오후 저는 승우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신고하고 증거와 녹음 파일, 위조 계약서, 낯선 사람들의 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받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우가 물었습니다. 엄마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집에 계시고 누가 지켜주면 됩니다.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이 집단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언젠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내 자식으로부터.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이 안부를 물으며 고구마, 달걀 바구니를 챙겨왔습니다. 올해 80이 된 할머니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 건강 잘 챙기고 사세요. 더는 자식들 믿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돈도 명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온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온이란 가장 값비싼 것이고 상처까지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소연이 대출 누명 사건이 지나고 저는 인생 최대의 충격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흐린 아침, 제가 마당에서 채소를 자르고 있는데 승우가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엄마 빨리 오라고 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승우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담당자의 목소리가 심각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그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낯선 남자가 당직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 까근 머리, 회색 셔츠를 바지 밖으로 빼입은 인철이었습니다. 젊은 경찰이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인철 씨가 말순 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 정보 유포, 개인 신뢰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명예와 재정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인철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과 내 자식이 계약을 위조해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녹음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누가 누굴 고소하는 거죠? 인철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한 적 없어요. 그 녹음은 조작된 거고 목소리도 합성됐어요. 노인이라서 기억이 잘못된 거죠. 저는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휴대폰에서 추출한 복사본이고 실시간 시스템으로 저장된 겁니다. 경찰이 필요하다면 기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살펴보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근거가 있으니 우선 녹음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순 씨, 확인 기간 동안 인철 씨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추가 공개는 삼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인철이 정문 앞에서 나를 막아섰다. 아줌마, 내가 아줌마 무서울 것 같아요? 나한테 깡패짓 하지 마세요. 내가 아줌마 집안 망하게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나이 들어서 당신이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나는 내 나이를 이용해서 싸움질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또 한 번이라도 나를 협박한다면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밥을 먹지 못했다. 눈은 천장에만 붙어 있었다. 승우가 옆에 앉아 내 손을 주물러 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 팔고 다른 데로 가서 살면 어때요? 여기서 엄마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돌아보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는 어디도 안 가.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도망치지도 않아. 이 집은 엄마가 땀 흘려서 산 집이야. 무서워서 떠나면 그게 엄마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랑 뭐가 달라? 소연이 눈이 빨개진 채 끼어들었다.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또 오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준비돼 있어. 이만큼 살았으니 더 잃을 것도 없어. 엄마가 지킬 수 있는 건 명예뿐이야. 며칠 후 나는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녹음 파일은 진짜이고 인철의 목소리임이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대출 계약서의 서명도 위조임이 밝혀졌다. 나는 확인서를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직접 동네 통장 집에 가서 서류를 내밀었다. 더 이상 누구도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알아줬으면 해요.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노인일 뿐이에요. 통장은 서류를 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아줌마한테 손대면 내가 증인이 될게요. 나는 오래된 흑백 휴대폰을 하나 샀다. 값은 싸지만 사용하기는 쉽다. 판매원에게 부탁해서 전화번호부에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해달라고 했다. 준식. 혹시나 할 말이 있으면. 그날 밤 나는 그 휴대폰을 서랍 속 낡은 수건 더미 아래에 넣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바랐다. 언젠가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나에게 전화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 전화를 받을 것이다. 다음 날 침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다시 찾았다. 승우의 100일 사진, 온 가족이 흙마당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준식은 7살, 내 곁에 바짝 붙어 목을 안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 그 아이의 얼굴을 살며시 스며 속삭였다. 너 참 착했었지. 그날 밤
우리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윗동네 남순이 바나나 한 봉지를 들고 놀러 왔다. 들어오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말순 씨, 고금리 대출업자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소문 듣고 너무 걱정했어요. 오늘에서야 시간이 나서 들렀어요. 나는 남순을 집으로 들이고 차를 따랐다. 남순은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예전보다 훨씬 조용하네요. 얼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들고 있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계속 고개 숙이고 있으면 목이 아파요. 이제 남은 날만큼은 당당하게 살아야죠. 남순이 나를 슬쩍 건드렸다. 우리 조카가 군청에서 일하는데 말순 씨 소식을 듣고 혹시 인처를 상대로 반소를 하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냥 몸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더 떠들면 그쪽이 더 난리칠 거예요. 차라리 스스로 썩게 놔두는 게 나아요. 남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 씨 말이 맞아요. 이제 저 갈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남순을 대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다. 승우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